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위대한 왕 중 한 명, 바로 정조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조선의 왕 중에 현대 사회에서도 통할 리더는 누구일까? 세종대왕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오늘은 세종대왕 못지않은 어쩌면 그의 버금가는 업적을 남긴 정조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조는 평범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백성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한 리더였죠. 고아를 품고 경제를 혁신하고 심지어 한글을 적극 활용해 백성의 지식을 높인 왕.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비극으로 가득했어요. 11살의 아버지를 잃고 정치적 위협 속에서 왕이 된 그는 어떻게 조선을 바꿨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정조의 놀라운 업적과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런데 잠깐!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깊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정조의 업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기반이 된 책, 리더라면 정조처럼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조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은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보물이에요. 본론 1. 정조의 리더십 철학 사중지공과 손상이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조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정조는 조선의 22대 왕으로 1776년에 즉위했어요. 그는 단순히 왕좌에 앉아서 명령만 내린 왕이 아니었어요. 정조의 정치 철학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사중지공과 손상이카예요.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해 왕의 사적인 행동도 공적인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랫사람에게 이익을 돌려라라는 뜻이죠. 정조는 늘 신중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죠. 예를 들어 정조는 활쏘기에 능했어요. 50발을 쏘면 49발을 명중시킬 정도로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은 일부러 허공으로 쏘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정박제가는 이걸 정조의 겸양, 즉 겸손함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게 정조가 백성들에게 완벽한 군주가 아닌 인간적인 리더로 보이고 싶었던 의도라고 생각해요. 상상해보세요. 왕이 활을 쏘는데 50발 모두 명중시키면 백성들이 와, 저희 왕님은 신이야 하면서 부담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정조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고 백성들과 더 가까워지려 했던 거예요. 이 사중지공과 손상이카의 철학은 정조가 모든 정책을 펼칠 때 근간이 되었어요. 그는 왕의 권력을 휘두르기보다 백성의 삶을 먼저 생각했죠. 여러분, 이런 리더십,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지 않나요? 본론 이 고아를 품은 왕 정조의 따뜻한 마음. 정조의 삶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부분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예요. 정조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도 3년간 떨어져 할아버지 영조와 함께 살았죠. 이런 아픔을 겪은 정조는 고아와 약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어요. 당시 조선은 흉년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시기였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가난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이 거리에 넘쳐났죠. 정조는 이런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는 1783년에 자율전칙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은 국가가 고아들을 책임지고 키우도록 한 거예요. 진율청에 흙집을 지어 아이들을 거처하게 하고 병에 걸리면 해민서에서 치료해주고 심지어 갓난아이들에게는 수유 가능한 여인을 배정해 양육을 지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200여 년 전 이런 체계적인 복지 정책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정조는 단순히 아이들을 구하자라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매일 일정한 식사를 제공하고 친척이 있는 아이들은 친척에게 보내고 완전히 홀로 남은 아이들은 자립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게 했어요.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이었죠. 특히 정조가 고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어린 시절 겪은 상실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왕족이었지만 그는 고아의 아픔을 알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려 했어요. 여러분, 이런 리더의 마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조의 자율전칙은 오늘날 복지 정책의 뿌리가 될 만한 이야기예요. 본론 삼신의 통공 경제를 바꾼 혁신. 이제 정조의 경제개혁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상업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당시엔 도고, 즉 상인들이 시장을 독점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장사를 할 권리조차 없었죠. 상인들은 조정 관료들과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독점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정조는 이 폐단을 깨닫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요. 1791년 즉위 15년 차에 신해통공이라는 정책을 시행했죠. 이건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혁신적인 정책이었어요. 조선 건국 39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상상해보세요. 그전까지 시장은 소수 상인과 관료들의 놀이터였는데 정조는 이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이 정책은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어요. 당연하죠. 독점 이익을 누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경쟁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조는 채제공 같은 신뢰받는 신하들과 함께 이 개혁을 밀어붙였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자유롭게 장사를 시작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국가 전체의 부가 늘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백성의 기회를 보장한 포용의 정치였어요. 신해통공은 오늘날의 자유시장 경제와도 연결돼요. 정조는 백성의 경제적 자유가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전, 지금 우리 경제에서도 필요하지 않나요? 본론 사공정한 재판관 정조의 사법개혁. 정조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관이었어요. 홍제전서의 1등록에 따르면 정조는 재판 기록을 성인의 말씀처럼 꼼꼼히 읽었어요. 특히 살인사건 같은 중요한 재판에서는 백성들의 의견을 신중히 듣고 판결에 반영했죠. 심지어 밤을 새워가며 재판 기록을 검토한 적도 있었어요.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요. 정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옥이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으면 천하를 얻어도 소용없다. 이 말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정조는 단순히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죄수들의 인권도 생각했어요. 당시엔 죄인을 가혹하게 고문하거나 매질하는 게 흔했지만 정조는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감옥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도록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어요. 앵리 이천손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수라상에 올릴 꿩을 훔쳐 먹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당시 관료들은 이천손에게 사형을 요구했지만 정조는 달랐어요. 그는 이천손이 무지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고 오히려 꿩 한 마리를 하사하며 용서했어요. 이 일화는 정조의 관용과 인간미를 보여줘요. 처벌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은 거죠. 정조의 사법개혁은 오늘날 사법 시스템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공정함과 인간미,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아니겠어요? 본론 오국방과 무예 자주국방의 꿈. 정조의 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국방개혁이에요. 그는 백성의 재산, 인재 육성, 국방, 재정 안정이라는 4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중 국방을 가장 중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했거든요. 정조는 무예도 보통지라는 무예 교본을 한글로 번역해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게 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예책이 아니에요. 평민들도 무예를 익혀 무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개혁이었죠. 특히 정조는 서북지역, 즉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 무사들을 적극 등용했어요. 사실 서북지역 백성들은 오랫동안 차별받았어요. 여진족과 가깝다는 이유로 오랑캐 취급을 받았고 이징옥과 이시애의 반란 때문에 무과 시험마저 금지당했죠. 이로 인해 임진왜란 때 함경도 백성들은 의병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일본군과 협력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아픔을 알았던 정조는 즉위와 함께 차별을 철폐하고 1788년에 장용령을 창설해 서북 무사들을 충성스러운 군사로 만들었어요. 정조는 또 화약 무기 매화를 개발하고 봉화대와 돈대를 결합한 봉돈을 창안한 조심태 같은 인재를 발탁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개혁이 아니라 지역 통합과 자주국방의 비전이었죠. 여러분, 이런 자주적 리더십,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론 6한글의 부활 백성을 깨우다. 정조의 가장 독보적인 업적 중 하나는 한글, 즉 훈민정음을 적극 활용한 거예요. 당시 한글은 천대받는 언어였어요. 주로 여성이나 서민들이 썼고 상류층은 한문을 선호했죠. 하지만 정조는 달랐어요. 그는 백성들이 읽고 쓸 줄 알아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믿었어요. 정조는 무예도 보통지와 무경칠서를 한글로 번역해 평민들도 무예와 병법을 쉽게 익히게 했어요. 또 자율전칙 같은 법률을 한글로 반포해 백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했죠.
심지어 죄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도 한글로 번역해 알렸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정책이 아니에요. 정조는 백성의 지식 수준을 높여 국가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려 했어요. 당시 기득권층은 백성들이 무지하게 바랐지만 정조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국가가 강해진다고 믿었죠. 이건 오늘날 교육의 평등, 정보 접근권의 중요성과도 연결돼요. 정조의 한글 정책은 백성의 잠재력을 깨운 혁신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지 않나요? 본론 7통합의 정치 지역 차별 철폐. 정조는 지역 차별을 없애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한 왕이에요. 당시 평안도와 함경도 백성들은 오랫동안 차별받았어요. 한양의 경화사족이나 삼남지방 유림들은 이들을 오랑캐라며 멸시했죠. 이징옥과 이시애의 반란 때문에 차별은 더 심해졌고 무과 시험마저 금지당했어요. 이런 차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큰 상처를 남겼어요. 함경도 백성들은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심지어 일본군과 협력한 경우도 있었죠. 정조는 이런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려 했어요. 그는 즉위와 함께 차별을 철폐하고 1788년에 장용령을 창설해 서북 무사들을 적극 등용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정책이 아니에요. 정조는 소외된 지역 백성들을 조선의 일원으로 품으려 했어요. 그의 통합의 정치는 오늘날 지역 갈등, 계층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본보기가 돼요. 정조는 모든 백성을 아우르는 리더였죠. 본론 8데이터와 자연 식목 정책의 선진성. 정조의 세심함은 식목 정책에서도 드러나요. 그는 경모궁에 심은 나무의 생존 여부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기록하게 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목이 아니에요. 정조는 데이터 기반으로 산림을 관리하려 했어요. 특히 정약용에게 식목장부를 간략히 정리하라고 지시한 일화는 그의 효율성을 보여줘요. 정약용은 가로 12칸, 세로 8칸의 표를 만들어 6년간 8개의 고을의 식목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이건 오늘날의 데이터 시각화와 비슷하죠. 정조는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 선진적 리더였어요. 여러분, 이런 데이터 기반 정책, 지금도 중요하지 않나요? 본론 구백성의 소원을 들어준 왕 김만덕과의 만남. 정조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제주도 여인 김만덕과의 만남이에요. 1793년 제주도는 기근으로 고통받았어요.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쌀을 구입해 백성들을 구했죠. 이 소식이 정조에게 전해졌고 그는 김만덕의 소원을 물었어요. 김만덕의 소원은 놀라웠어요. 한양에서 임금님을 뵙고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했죠. 당시 여성은 육지로 나갈 수 없었고 금강산 구경은 성공한 남성의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정조는 법을 깨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이건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여성과 지역민의 한계를 뛰어넘는 포용의 정치였어요. 결론, 정조의 유산과 오늘의 교훈. 여러분, 정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그는 평범한 왕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 리더였어요. 사중지공과 손상이카의 철학, 고아를 위한 자율전칙, 신의 통공, 국방개혁, 한글의 활용, 지역차별 철폐까지. 그의 모든 정책은 백성을 위한 헌신과 비전에서 나왔어요. 정조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어요. 그의 통합의 정치, 데이터 기반 정책, 약자에 대한 배려는 현대 리더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특히 백성의 지식과 권리를 중시한 그의 비전은 민주주의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